광해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폭군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죽이고 궁궐을 짓느라 백성을 착취한 왕. 그리고 결국 신하들의 반란으로 쫓겨난 왕. 조선 역사 속에서 광해군은 연산군과 함께 가장 어두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산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재평가 없이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폭군이라는데 동의하는 반면 광해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를 탁월한 외교가였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비운의 개혁군주였다고 부릅니다. 왜 유독 광해군만은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즉위 자체가 이미 험난한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왕위와 거리가 있는 위치였지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592년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란을 떠납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은 조선 왕실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분조란 왕실을 둘로 나눈 것으로 광해군이 이끄는 임시 조정이 전쟁 중에 독자적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6살의 왕세자가 전쟁터를 누비며 의병을 독려하고 무너진 행정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경험은 광해군을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라 실전을 겪은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자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선조는 뒤늦게 적장자를 낳았고 광해군을 왕세자 자리에서 내려앉히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경계했습니다. 전쟁 중에 너무 많은 민심을 얻은 아들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명나라도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적장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지요. 결국 선조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광해군의 세자 지위는 불안정했습니다. 그 오랜 불안과 위협 속에서 형성된 광해군의 성격과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임진왜란의 상처였습니다.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농경지가 황폐해졌고 인구가 급감했으며 국가재정은 바닥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기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대동법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동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세금 제도였습니다. 지방마다 달랐던 공납 방식을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고 그 쌀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서 수탈을 일삼던 방납업자들의 이득을 없애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개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1608년 경기도에서 먼저 대동법을 시험적으로 시행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거셌지만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비록 그의 재위 기간에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이 시도는 후대의 조선의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동시에 광해군은 외교에서 전에 없던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이 빠르게 세력을 키우며 후금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두 세력 사이에서 실리를 취할 것인가. 성리학적 세계관에 충실한 조선의 신료들은 대부분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고 오랑캐인 여진족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을 직접 겪으며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직 채 회복되지 않은 나라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명나라가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되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는 밀지를 내립니다. 실제로 강옥립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금에 항복했고 이후 후금의 조선이 어쩔 수 없이 파병했음을 설명하는 외교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균형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생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금은 조선을 직접 침략하지 않았고 명나라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광해군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준 것은 그가 쫓겨난 뒤였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 정권은 친명배금 정책을 노골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후금을 오랑캐로 낮춰보며 외교적으로 무시했고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과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47일을 버티다 결국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청나라에 끌려갔고 나라는 다시 한번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왜 폭군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조 반정의 성격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1623년 이귀, 김유, 이괄 등이 이끄는 서인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서궁에 유폐시켰다. 둘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 셋째,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와 내통했다. 이 3가지 명분을 하나씩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임목대비 유폐 문제입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계비로 영창대군의 어머니입니다. 광해군 입장에서 영창대군은 언제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상 영창대군은 광해군보다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해군 즉위 초반에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임목대비를 유폐한 것은 분명히 인륜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전 왕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폭정이었냐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선의 왕위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형제와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종도 그랬고 세조도 그랬습니다. 광해군이 특별히 더 잔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반정의 명분으로 삼은 세력이 그것을 유독 부각시킨 것입니다. 궁궐 공사 문제도 자주 거론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불탄 궁궐을 다시 짓고 새로운 궁궐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역이 부과되었고 재정이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소실된 왕궁을 재건하는 것이 자체로 폭정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라의 상징인 궁궐이 폐허로 남아있는 것과 재건을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판단은 훨씬 복잡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궁궐 공사에 대한 기록 역시 반정 이후 서인들이 작성한 실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해군에 관한 기록의 상당 부분이 그를 몰아낸 세력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광해군에 관한 기록인 광해군일기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 세력이 편찬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실록 편찬 원칙상 이전 기록을 무작정 왜곡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사실을 축소하느냐는 편찬자들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정을 일으킨 세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의 악행을 부각시킬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은 광해군의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더 나아가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인으로 광해군 제위 중에 정치적으로 밀려나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대북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을 운영했고 서인들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인조반정은 단순히 폭군을 몰아내기 위한 의로운 거사가 아니라 권력에서 밀려난 정치 세력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쿠데타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정 이후 이들이 친명 외교로 돌아선 것도 단순히 도덕적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명나라와 가진 기존 네트워크와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광해군을 무조건 성군으로 미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제위 후반부는 분명히 어두워졌습니다. 개추곡사, 패모론을 둘러싼 극단적인 정치 탄압, 반대파에 대한 잔인한 처형, 그리고 지속적인 궁궐공사로 인한 민심 위반. 이것들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처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지도자를 평가할 때 좋은 정책만 보고 나쁜 행위는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광해군을 용서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선택들을 했으며 왜 역사가 그를 그토록 일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에서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그가 가장 미래를 내다보는 판단을 했던 바로 그 영역, 즉 외교에서 그것이 그를 몰아낸 명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은 조선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광해군이 쫓겨난 뒤 2차례의 호란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역사가들은 이 아이러니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광해군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적 외교를 펼쳤던 군주로서 사대에 찌들지 않고 실리를 추구했던 지도자로서 광해군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각은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어졌고 광해군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되면서 대중적으로도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평가 역시 또 다른 편향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광해군을 근대적 민족주의자로 또는 완전한 실용주의 외교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17세기 초 조선이라는 시공간적 맥락을 벗어난 과도한 이상화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언어와 논리로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해군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임진왜란의 폐허 위에서 왕권의 정통성은 흔들렸고 동아시아의 패권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붕당 정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어떤 당파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왕의 권력 기반이 달라졌습니다. 광해군은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들 중 일부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단순한 폭군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광해군의 진실은 어느 한쪽 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교적 판단력을 가졌지만 잔인한 권력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토목공사로 민심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주적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성리학 이념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능력과 명백한 결함을 동시에 가진 매우 인간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폭군으로 규정한 역사 역시 진공 속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반정을 정당화해야 했던 세력이 쓴 역사입니다. 우리가 광해군에 대해 배운 것의 상당 부분은 그를 몰아낸 사람들의 시각으로 걸러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이상을 고수하는 것보다 언제나 옳은 것인지, 지도자의 좋은 정책이 나쁜 행위를 상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자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이 질문들은 17세기 조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질문들입니다. 광해군은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1641년 그는 6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반정으로부터 1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가 죽은 지 7년 후 병자호란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속황금을 내고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전쟁의 상처를 조선은 여전히 치유하는 중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너무 늦게 진실을 드러냅니다. 광해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를 폭군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역사는 기록했지만 그 기록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왕,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 외딴 섬에서 맞이한 죽음. 그것이 광해군의 실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광해군을 복권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폭군과 성군이라는 이분법은 깔끔하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는 폭군이기도 했고 개혁가이기도 했으며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했고 무자비한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함이 지워진 채 오직 폭군이라는 낙인만 남은 것은 역사를 쓴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낙인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